세계로 뻗은 바다는 지구 표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물의 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실로 어마어마한데요. 물속은 결코 인간 친화적이라고 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인류는 때때로 터널이나 집, 댐 등을 건설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토픽에서는 기술자들이 어떻게 수중 구조물을 건설하고 있는지에 대해 소개합니다. 그와 함께 놀라운 프로젝트들도 함께 선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육상에서 건설한 후 물속에 설치하는 방법. 먼저 가장 쉬운 것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상에서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그 후 그것을 물속에 가라앉히는 공법입니다. 이는 비교적 간단하고 저렴하며 확실한 방법으로 수중 건설이라는 어려운 환경하에 수반되는 큰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건물 건설 시 수압의 높이나 대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구조물을 물밑에 설치하기 위해 크레인과 숙련된 잠수부가 필요하긴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공법으로 건설이 진행된 프로젝트 중에서 흥미로운 몇 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세오 아틀란티코, 아틀란티코 해저미술관. 유럽에서 유일하게 물속에 자리한 미술관은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의 난살로테 섬의 남쪽 수심 12m에서 14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전시품은 영국 조각가 제이슨 디케어스 테일러 씨의 10점의 조각 작품인데요. 그중 하나는 200개의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중 세계를 지키는 상징물로 원형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술 작품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잠수부의 힘이 필요했을 겁니다. 당연하게도 이 미술관을 방문하는 데에도 스쿠버 다이빙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수중 데이터 센터. 2018년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물속으로 한 걸음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스코틀랜드 오크니 제도에 첫 수중 데이터 센터가 개설되었는데요. 길이 12m 이상, 지름 3m 정도의 거대한 컨테이너 안에 담겨 있는 건 표준 사양의 서버, 그리고 그 서버를 계속 가동시키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나틱 계획이라고 명명된 이 프로젝트는 어떤 목적이 있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체를 수중에 설치하여 기기의 냉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한 것인데요. 필요에 따라 수심 35m에서 컨테이너를 회수해 기기의 유지 보수나 교환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교량 해저 터널. 우리나라 부산에 있는 거가대교는 3.2km 해저터널 구간이 포함된 매우 복잡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해저터널은 육상에서 제작된 길이 180m, 무게 48,000톤의 거대한 철근 콘크리트 상자 집합체입니다. 왜 이런 모습이 된 걸까요? 각각의 상자는 직사각형 콘크리트 통의 양 끝에 물의 침입을 막는 칸막이를 단 것입니다. 터널의 선을 따라 정해진 위치까지 운반되면 해저로 내려와 이전 섹션과 연결됩니다. 양 옆 섹션의 칸막이가 제거되면 섹션이 하나의 유닛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심 48m의 바닷속 길을 통과해 지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깊은 해저 터널이었습니다. 케이슨. 케이슨 역시 교대나 콘크리트 댐 등 해저에 무언가를 건설할 때 사용됩니다. 본래는 육지에서 만들어 물에 가라앉히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인데요. 케이스는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해저에 직접 가라앉히거나 쇠석을 깔아놓은 마운드에 놓기도 합니다. 육상 또는 수상의 특수한 플랫폼상에서 제작하여 설치 장소까지 해상 수송이 가능합니다. 케이스는 그 자체의 무게와 특수한 구조로 다른 구조물의 견고한 기초 역할을 합니다. 물속 더 아래에 만드는 방법. 또한 해저 터널 건설 방법으로는 해저보다 더 깊은 곳에 터널을 파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그 일례로는 1994년에 프랑스와 영국을 맺은 유로 터널이 유명한데요. 영불 해협 아래를 지나는 해저 터널은 총 길이 39km로 현재 세계 최장입니다. 이 터널은 거대한 실드 기계를 사용하여 굴착되었는데요. 이 기계는 안반을 뚫을 뿐만 아니라 격을 보강하는 콘크리트 링도 설치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총 11대의 실드 머신이 사용되어 총 800만 입방미터의 암석을 굴착했습니다. 굴착된 흙이라는 전리품의 일부를 가져와 영국 측에서는 선파이어호라는 공원을 만들었고요. 한편 프랑스는 그 흙을 바다에 분산적으로 뿌려서 생태계의 균형을 회복시켰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창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중 제작 방법. 경우에 따라 건설업자에게 물속에 직접 건조물을 짓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쉬운 방법은 아니지만 효과적인데요. 여러분들은 콘크리트가 물보다 무겁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기술자도 당연히 그건 알고 있죠. 또한 말뚝 위에 집과 도시를 적극적으로 건설한 선인들의 지혜도 수용했습니다. 암스테르담이나 베니스가 떠오르시나요? 그것과 같은 기술이 현재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속이 비어있는 말뚝 재질로 진동식 항타기를 이용해 땅속에 박습니다. 그리고 말뚝재의 공동 부분에 콘크리트를 흘려넣으면 물을 밀어내고 틀 안에서 굳어집니다. 그렇게 하면 석유 플랫폼과 파이프라인, 풍력발전용 풍차를 확실히 지탱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420톤 유압 항타기 맹크 MHU4400S는 무려 직경 8m의 말뚝을 박을 수 있습니다. 쉽게 상상이 가시나요? 자연으로부터의 배움. 생물이 만들어낸 것 중에서도 가장 큰 구조물은 250만 킬로미터 이상에 걸쳐 호주 북동부의 산호해에 퍼져 있습니다. 상상하신 대로 그건 바로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입니다.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수중 구조물을 만들어낸 건 인간이 아닌데요. 작은 생물인 산호의 본체, 폴립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실 산호초는 이들 무척추 동물의 석회질 골격이 약 40만 년에 걸쳐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바닷속의 산등성이와 섬이 이어지며 우주에서도 완벽하게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현재 인류는 이 둘도 없는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산호를 양식하거나 다른 곳에서 이식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자신만의 수중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그 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리가 없겠죠? 처음부터 물속에서 건설하지 않아. 이런 것들 이외의 방법으로 자연의 힘에 대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연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댐 건설 등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강의 흐름을 다른 곳으로 우회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바이패스를 만들거나 주위를 벽으로 둘러싸 특수한 댐을 만드는 것이죠. 벽으로 둘러싸인 구역에서 물을 빼고 건조시키면 발전소를 세우거나 다른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항확장 공사 등으로 물을 다른 곳으로 흘려보낼 수 없을 경우 코아댐이라는 울타리를 건설해 물을 퍼올리게 됩니다. 코아댐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심플한 건 해안에 인접한 지역을 둘러싸는 U자형 코아댐입니다. 그 건설 시에 사용되는 것은 옛날 그대로의 성토나 땅속에 박은 강철 화살판으로 만들어진 펜스입니다. 더 복잡한 경우는 물가 한복판에 코아댐을 건설하는 것인데요. 우물 같은 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 안쪽에서 공사나 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수심 5m에서 6m까지 얕은 수면의 경우는 아까와 같은 강철 화살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깊이가 10m를 넘을 경우 내벽과 외벽이 있는 코아댐이 적합합니다. 두 벽 사이에는 흙층이 있습니다. 더 수압이 높아지는 경우는 벌집 구조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는 기본적인 원형 코아댐에 한 단계 작은 벌집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 아시다시피 어떤 공법을 선택할지는 구조상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기술자에게는 항상 정확한 계산이 요구되죠. 무심코 압도당하는 디자인도 있다는 것에는 여러분도 동의하실 겁니다. 저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싶은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번 영상에 대한 후기도 기다릴게요. 그동안 저희는 놀라운 사실들이 가득 담긴 많은 신작들을 예의주시하고 있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